예, 전에 방송 보니까 제가 기댔다가 막 밖으로 나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오늘은 좀 주의해서 좀 하겠습니다. 네. 아, 네. 인사부터 드리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뭐 지금 막 이제 전당대회 중이에요. 그래갖고 되게 바쁘실 텐데 어떻게 또 이렇게 시간 돼서 예전에 이제 앞으로 또 나와 주실래요? 이랬더니 이제 또 나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되게 약속을 지키는 분이라서 예. 그래가지고 이번에 또 예. 그러니까 막 틈나면 한번 합시다 했더니 이제 또 이렇게 도중에 이렇게 한참 막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시간을 내주셨어요. 네. 우선 뭐 다들 궁금해 하실 텐데 전당대회 이제 거의 이제 투표 진행 중이고 이제 랠리는 이제 대충 이제 끝났다 뭐 이렇게 봐도 될 텐데 어떠셨어요? 먼저 전당대회를 지나시면서 소감을 말씀해 처음 주세요. 전당대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뭐 이렇게까지 그 네거티브가 이게 뭐 그냥 횡행할 것이라 생각 안 했는데요. 갈수록 이제 좀 판세가 기운다 싶으니까 더더욱 그 이제 후위 주자들 아예 합세해가지고 세 명이 노골적으로 그냥 막 김건희 막 계속해서 이게 집단 린치하듯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학폭 잡고 그러는데 제가 학폭 피해자가 되었는데 그것도 가짜 뉴스를 가지고 막 그렇게 해대면서 민주당까지 가서 해가지고 민주당하고 우리 당 후보하고 이제 합작품처럼 막 그렇게 해대니까 한편 좀 많이 좀 마음이 상하게 됐어요.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싶긴 했는데 그런데 또 아무래도 당 대표가 되겠다는 사람이 똑같은 모습으로 막 맞닥뜨려 싸우고 하는 게 그렇게 적절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그 내용들을 조금 이렇게 이슈를 완화시켜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요. 한참 이제 뭐 후반에 가니까 뭐 어떤 특정 후보에게 뭐 50억이 뭐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설마 그래야 한편 그런 생각하지만 아마 상대 후보가 그런 이슈를 자기가 들었으면 저한테 아마 그걸 가지고 아마 내내 물고 늘었을 것 같다고 이러는데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게 우리 당내 선거인데 우리가 지켜야 될 금도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요. 아니, 어떻든 간에 그걸 참아야 되는 게 또 당대표가 되겠다는 사람의 숙명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왔는데 후반에 가면서 이제 극심해지니까 거꾸로 역풍이 불더라고요. 우리 당원들 사이에서도 해도 너무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같은 당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요. 저는 어떤 생각이 사실 들었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전쟁을 치르잖아요. 한참 이제 전쟁을 치르면 상대방하고 막 최일선에 나와서 야전사령관, 최일선에서 야전사령관 지휘하면서 거기서 뭐 돌격앞으로도 하고 같이 참호해서 막 그냥 포탄을 피하기도 하고 그리고 막 바로 눈앞에서 포탄이 떨어지는 현장에서 뭐 작전 지휘를 하고 이렇게 했던 그러면서 사선을 넘어서 그 치열한 전투, 그야말로 우리가 열세인 무기도 우리가 열세고 병력도 열세인 전투, 그 겨우겨우 이기고 대통령 선거 이기고 이어지는 지방선거도 이기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우리가 선거를 이겼습니다 하고 돌아와 있는 야전사령관에게 그동안 그 병참부대에 있거나 뭐 정문부대에 있던 그런 교관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목숨 걸고 사설에 싸웠던 전우가 돌아왔는데 거기다가 뒤통수를 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 참 고약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니 최일선에서 대통령 선거 치를 때 제가 고소고발 7번 당하고 심지어 국회 역사 처음으로 21대 국회 지금 처음 유일하게 저 혼자만 징계받았거든요. 민주당이 일방 징계를 했죠. 말도 안 되는 징계죠. 뭐 내용도 말도 안 됩니다만은 그런 징계까지 받아가면서 최일선에 싸우고 삭발까지 해가면서 싸우고 아니 영장 신청 39번이나 당하면서 제가 죽을 고비를 넘어 이렇게 사선을 넘어왔는데 돌아오고 나니까 우리 동질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뒤에서 막 이게 비수를 꽂으니 이거 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많이 좀 저기 하신 것 같네요. 저도 사실 제가 뭐 실물 정치를 아는 것은 아니고 겉에서만 보는 입장인데도 저는 이제 전당대회를 보면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좀 이렇게 어떤 선을 넘어가면 결국 이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되고 이제 말이 안 되는 걸 가지고 물고 늘어지기 시작하면 상대 입장에서는 되게 이제 그게 너무 즐겁고 기쁜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어느 좀 근거 있는 걸 가지고 이제 서로 자기가 이겨야 되니까 어쨌든 선거를 하면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싸우는 거는 좋은데 뭐 근거 없는 거나 남이 이렇게 야 너 가갖고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해봐 이러면 와서 내가 있잖아 들었는데 김기현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좀 울산 땅 얘기는 이제 조금 이따가 할 거죠. 뭐 질문도 많이들 주셨고 그렇게 할 거지만 저게 제가 이제 뭐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이게 들여다보면 사실은
뭐 무슨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이렇게 물고 늘어져서 그러나 제가 뭐 일방적으로 제가 아무리 뭐 조금 뭐 지지 이제 영상도 제가 찍었고 뭐 이렇게 지지하는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뻔히 보이는 어떤 잘못을 제가 감싸도고 도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보시기에도 제가 항상 그렇잖아요. 국민의힘도 욕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욕하고 욕할 게 있으면 항상 그러고 여기까지 온 사람이라서 그런데 이거는 좀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해보면 아닌 걸 뭐 이렇게까지 물고 늘어지나 하는 생각을 제가 좀 했었고 또 요번에 이제 보니까 전당대회 지금 그 투표율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다고 이제 뉴스 기사로 제가 이제 접했는데 뭐 때문에 이 이제 투표율이 이렇게 말하자면 관심이 굉장히 집중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당원들의 이번 이제 전당대회에 어떤 이유 때문에 이번에 이제 특히 이렇게 이 관심이 또 집중이 되고 투표율이 높게 나온다고 보시는지 어떤 의미라고 보시는지요? 지금 대략 한 벌써 투표율이 45% 나온 것 같아 보이거든요. 84만이라고 하는 큰 모수를 기준으로 보면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투표를 하신 거죠. 이제 오늘 아직 5시까지 마감이 있고 내일 모레 또 ARS 투표까지 있으니까 이렇게 가면 50% 중반은 넘어설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뭐 당 대표를 뽑는 선거입니다. 대통령 후보를 뽑는 선거가 아니고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서 이렇게 역대 높은 투표율은 처음입니다. 바로 그 2년 전에 있었던 그 이준석 대표가 뽑혔을 때 그때도 한 40% 중반대 수준이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어마어마하게 좀 높은 거거든요. 그때는 높다 그랬어요. 그때는 높다 그랬죠. 그때는 역대 가장 높다 그랬는데 그걸 한 10포인트 더 높게 나온다면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죠. 근데 그거는 결국은 이런 것 같아요. 이 네 사람의 후보 처음에 이렇게 높지 않았을 거라고 봤는데 왜냐하니까 민주당과 또 우리를 그 비판하는 쪽에서는 우리 전당대회는 이제 물 건너갔다. 당원들 투표를 하는데 무슨 국민이 관심이 있겠느냐. 투표율도 형편없을 것이고 국민 관심도 없을 것이고 컨벤션 효과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약간 저주성 그런 비판들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그와 전혀 다르게 많은 관심을 쏟아주시고 투표율도 엄청나게 높고 컨벤션 효과도 생기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그동안 약간의 뭐지 저주성 비판했던 분들 반성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높아지게 된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도 극심하게 벌어지고 있는 네거티브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당원들이 분노한 것 같다. 아니 당을 같이 하겠다는 사람들이 그동안 그것 때문에 당이 쪼개지고 엉망이 됐는데 그래서 새로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또 저 모양을 한다. 우리 당원들이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 한번 보여주겠다. 뭐 이런 것이 표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 뽑아놓고 성공시켜야 되는데 아니 대통령 뽑아놓고 좀 성공시키자 그러니까 계속 뒷다리 걸고 심지어 이재명이라고 하는 그 민주당 대표 그 사람이 재판받으러 나간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허위사실 공표했다고 재판받으러 갔고 그 며칠 전에 이재명의 그 범죄 혐의에 대한 체포영장 그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죠. 그래서 그래도 그렇지만 민주당에서 30명 내외되는 반란표가 났다면 이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재명과 민주당의 그런 처신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엄청나게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재판받으러 갔거든요. 선거법 위반으로. 그 시점에 우리 당의 뭐 후보 4명을 말로 부리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분 내 말이 말이라고 누가 표현을 하더라고요. 뒤에 마부가 따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을 부리는 사람 같아 보이는 사람이 아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뭐 아주 뭐 약간 학교 폭력배 뭐 대장인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던 엄석대라 그랬나요? 뭐 그러기에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그래서 엄석대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냐고 기자들이 묻기에 나는 그 이재명 같다 그렇게 답변했거든요. 그는 이재명 같다고 하는 것은 해석이 문제가 아니고 그게 이재명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명제를 저는 당위를 얘기한 거예요. 네네. 이 시점에 우리가 비판해야 될 첫 번째 대상, 잘못을 지적하고 그 점을 책임을 물어야 될 첫 번째 대상 이재명과 민주당이다. 아니 그럼 이재명과 민주당에 대한 비판과 그에 대한 그 문제점 지적은 온데간데없고 아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해야 될 그 시점이냐 이게 아무리 의견이 좀 다르다 들었으니 그래서 그 시점에 공격해야 될 대상은 대통령이 아니라 이재명이어야 되는데 왜 그걸 가지고서 엄석대를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지칭하게 자꾸 억지를 쓰느냐라고 하는 당위를 제가 얘기했는데 제가 당위를 얘기했는데 그 상대가 못 알아듣더라고요. 저도 그 기사 이제 보면서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이거 이재명인데가 아니라 맥락 보면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죠, 맥락은. 그렇죠. 근데 야, 네 입장에서는 지금 이재명을 까야지. 제가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왜 거기서 지금 하고 있어? 야, 나는 이거 네가 차마 이제 윤석열을 깠다고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냥 이재명 깠다고 하고 넘어가자. 이제 이런 걸로 받아들여. 그 말이에요, 그 말. 예, 그렇게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본인은 정작 그 엄석대 말을 한 본인은 뭐라 하더라, 마음대로 해석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을. 그래 놓고 천하람 후보가 TV에 나와서 그걸 내가 이재명이라고 해석했다 그래서 국민 민심을 그렇게 모르냐 그러게 내가 한심해서 그러니까 당신이 편협된 사고방식에 젖어 있다. 어떻게 당신들이 세계고 좁은 세계밖에 못 보느냐. 아니 여당이 인원이 됐으면 잘못된 점을 지적해야 될 야당이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도 해야지. 야당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여당의 잘못에 대해서는 무작정 그냥 없는 것도 만들어내고 있는 거 조금만 있으면 침소봉돼서 키우고 그게 여당의 일원이 맞냐고 제가 그 점을 나무란 것인데 내가 민심을 모른다고 한다. 그러니까 당신이 편협된 사고방식 갇혀 있다고. 그런데 그 말도 아직 못 알았다고 내 말이 무슨 저는 그쪽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이재명을 비판한 게 언젠지 저는 기억도 안 나는 것 같아요. 예. 비판한 게 있나요? 오로지 그냥, 오로지 그냥. 당내 투쟁만 해요. 아, 이거 정말 참. 그래서 내부 총질이라 그러면 엄청 화내잖아요. 이게 왜 내부 총질이냐고. 참. 그래서 내가 진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늦게 그렇게 그 좁은 세계에 우물한 개구리 같은 세계에 갇혀가지고 내부에서만 계속 권력 싸움하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답답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얘기가 나와서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요즘 이제 좀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아요. 재판장 왔다 갔다 하고, 지금 체포동의안도 시끄럽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결된 게 잘 됐다. 가결보다 훨씬 나은 거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요즘 이제 이 판 돌아가는 거, 그리고 어떻게 갈 거라고 또 보십니까? 이 당의 그것도 계산, 당리당략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작은 계산을 보면 이재명 대표 계속 버티면서 나 죄지은 거 없어야 우기는 것이 훨씬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나 명백한 증거 자료들이 다 드러나 있는 마당에 아니라고 우기니까 저도 울산광역시장에서 했던 사람입니다. 행정을 해온 사람입니다. 세상에 자기가 대표로 있는 성남FC라는 주식회사에다가 돈 기부하세요. 그러면 허가해 줄게요. 이게 말이 됩니까 세상에. 아니 그러니까 되면 진짜 이제 돈 먹고 돈 먹기죠. 그렇죠. 대기업 한 40억 투자하면 한 4, 5천억 생겨요. 돈 먹고 돈 먹기죠. 이게 세상에 그렇게 됐습니까? 인허가권을 가지고 장사한 거죠. 그게 인허가권이 자기 영업 장사하라고 준 건가요? 특히 그 돈 받아가지고 성남FC가 그 돈 받아가지고 어디서든지 사실은 불투명합니다. 자기들 측근끼리 보너스 나눴다는 말도 있고요. 자기 선거 공약 지키를 돌로 그게 빼돌려 썼다는 말도 있고요. 어느 게 진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돌아가지 않은 것은 명확한 거잖아요. 더군다나 그 돈을 이제 자선단체에 꽂은 다음에 자선단체가 그걸 그대로 광고비로, 세상에 자선단체가 돈을 받았으면 자선을 해야 되는데 이걸 광고비로 그냥 꽂았어요. 수십억을. 그래갖고 이게 성남FC의 광고비로 들어가는, 이런 식이라면 누가 봐도 야 이건 말이 안 된다. 당당한 거죠. 하여간 그런 일인데 어쨌든 이거를 우기니까 우기는 건 좋은데 근데 그걸 우리가 당리당략 차원의 권리는 아닌 것 같다. 적어도 대한민국 정치를 한번 보자. 품격이 이게 뭐냐. 당군 이래 최대 부동산 개발 비리라고 일컬어지는 조단위의 그런 문제점이 드러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모습을 가지고서 계속 티격태격하는 게 이게 국가적으로 좀 부끄러운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30명 내외되는 반란표가 일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들도 심각하다는 걸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어느 당에게 좋으냐 나쁘냐 여부를 떠나서 적어도 이 시점에는 민주당도 정신 차리고 이재명 대표도 정말 양심이 있다면 불체포 특권의 뒤에 숨지 마시고 정정당당하게 자신의 무혐의를 밝히고 혐의가 있으면 그에 대한 처벌을 받고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게 이재명이라는 대상이 옛날에는 좀 어려운 대상이었다. 어쨌든 대선에서도 이제 되게 간발의 차로 떨어진 사람이지만 갈수록 쉬운 상대가 되어가는 것 아닌가. 너무나 그냥 이대로 가면 총선도 그냥 쉬워지겠다. 이재명 덕분에. 제가 작년 8월 무렵이었는데요. 제 페이스북에 글이 올라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야당복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그때 어떤 데냐면 윤석 대표 7월 초에 그거 하고
징계 처리하고 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소송 걸었어요. 그래서 처음 가처분을 저희들이 졌잖아요. 두 번째 가처분에서 겨우 이겼거든요. 가처분 이 신청하고 하면서 이겼는데 그래서 당이 완전히 막 엉망이 됐을 때 그래서 우리 당이 완전히 추락하고 날개 없는 추락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 제가 어쩌면 우리 당이 야당복이 있을 것 같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제가 제정신이 아니랬지. 자기 당이 완전히 뭐 쑥대밭인데 뭐 야당복이 있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에 그때 제가 뭐라고 답변드렸냐면 우리 당은 몇 달 있으면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겁니다. 지금의 진통은 비온 뒤에 나중에 땅이 굳어지듯이 우리가 잘 극복하고 국민들께 새롭게 거듭난 모습으로 선보여야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당의 그 내용은 몇 달 후면 정리가 되지만 민주당의 저 문제점들은 해결이 안 될 것 같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절대 사퇴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야당복이 있을 것 같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안 나들까 지금 그런 꼴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형태로 야당복이 있으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당을 위해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 나라를 위해서 국민 행복을 위해서는 정상적인 여야 관계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맞춰가는 것이 맞다. 네.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 요즘 뭐 방탄하겠다고 법 찍어내는 거 보면 제가 이제 어젠가 그저께인가 올라온 그 특검법도 보면 세상에 자기네가 조사받는 특검을 자기네가 정하겠다. 2명 추천할 테니까 그 중에 한 명 골라라라는 것이 우리가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가? 저는 그걸 보면서 되게 웃었거든요, 사실. 막 혼자 낄낄거리면서 웃었어요. 이게 진짜 그냥 끝까지 가는구나. 어디에서 멈춰야 될지를 모르는구나. 네. 도둑 잡는 수사관을 자기가 지정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수사하는데 야당이 추천을 한다는 말이 되죠. 이거는 말이 되고 뭐 국무총리를 수사하는데 야당이 이제 한다. 이거는 말이 되는데 야당 대표를 수사하는데 야당이 추천을 하겠다는 건 양심이 없는 거 아닌가? 이게 지금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일지를 모르는 건가?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민주당은 그걸 여러 차례 해왔어요. 구체적으로 제가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 제가 원내대표 할 때 우리가 특검법을 냈어요. 대장동 이슈에 대한 특검을 하자 하고 내면서 그래서 수사 대상자가 이재명이라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반대 정당인 우리 당에서 추천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 안을 내고 서로 여야 합의를 통해서 그걸 최종적으로 마무리하자라고 안을 냈는데 그게 우리가 낸 특검법인데 민주당에서 이재명 처음에는 안 할 것처럼 하더니 여론에 몰리니까 이재명 후보가 특검 받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웬일로 해서 그 민주당 원내대표하고 협상을 하면서 아니 당신네 후보가 받겠다 그러니 특검 빨리 하자 했더니 에이 그거 말고요. 그랬더니 뭔데요? 그랬더니 상설특검법 하재요. 그게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서 지명하는 사람을 특검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 이미 벌써 그런 마각을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을 수사하는 특검을 지정을 누가 하느냐? 민주당 쪽에서 하겠다는 거죠. 그때부터 그렇게 국민을 속인 거예요. 말은 특검이라 그래놓고 자기 편 사람 하겠다 그러는 그런 본색을 드러냈고요. 과거에 울산시장 선거 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황운하라고 하는 울산경찰청장이 민주당 국회의원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서모 씨라는 사람이 저와 형제들이 관련된 사건 수사를 한다고 해서 처음에 서모 씨가 맡았어요. 그런데 서모 씨가 이거 죄가 안 됩니다고 보고를 했더니 당신 빠져가라고 쫓아내버려요. 원래 죄가 안 되는 걸 억지로 지금 만들려고 했는데 죄가 안 된다고 보고를 하니까 쫓아내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다른 사람을 넣었어요. 그런데 그 다른 사람을 넣었는데 그 사람이 성씨를 넣었는데 그 성씨가 어떤 사람이냐. 그 사건을 가지고 시비를 걸고 고소한 사람하고 1년에 300 몇십 번 전화통화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소인이 고소한 사건을 수사할 경찰관을 지정한 거예요. 그럼 민주당이 그 짓을 한 거예요. 고소인이 그러니까 수사관이 돼서 그거 한 거예요. 나중에 들통이 났어요. 그래서 고소인 집을 압수수색을 했어요. 나중에 이제 그 문제가 되고 나서 고소인 집을 압수수색을 했더니 고소인 집에서 그 사건 관련된 수사보고서가 나온 거예요. 경찰관이 고소인하고 서로 서류 주고받고 하면서 자기들이 짝짝꿍하면서 어떻게 하면 김기를 말아 넣을지를 자기들끼리 계략을 세우다가 그래도 팩트가 없으니까 못 잡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자기들이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 건데 본색이 원래 도둑 잡는 걸 하는 수사관 지정하는 걸 이 사람들은 평소에 늘 해왔던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이야. 네. 요즘 또 그래도 궁지에 좀 몰려서 그런지 이재명 씨를 보면 말이 점점 험해져요, 말이.
궁지에 몰리니까 말이 험해지고 내용은 똑같잖아요. 그냥 나는 억울하다, 뭐 나는 이거 다 소설이다. 그러면서 말만 계속 요즘은 그냥 유튜브 깡패라고 그러더만. 예, 막 그냥 아무렇게나 막 그냥 떠오르는 대로 막 얘기하는 것 같아서 요즘 보면서 저 사람이 진짜 궁지에 몰리긴 몰렸구나. 빈 깡통이 요란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요란하게 할수록 실제로는 겁이 어마어마하게 난다. 네. 왜냐면 방탄조끼 이제 구멍이 꾹 뚫렸잖아요. 그렇죠. 다음에 방탄조끼가 더 이상 작동 안 될 것 같거든. 겁나거든. 한 번 더 쏘면 이제는 이제 그러니까. 근데 겁나니까 방탄조끼가 이제 효용이 다 해가니까 겁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아무 말 막 내쏘는 요란한 소리를 하는 거지. 자, 수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뭐 저는 뭐 내용 대충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찾아보고 했습니다만 수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울산 땅 얘기 한번 하고 싶은 말씀 많으실 거예요. 많이 또 소명도 많이 하셨고 다 자료도 제출하고 하셨지만 또 이제 이렇게 유튜브에서 좀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곳에서 한번 하고 싶은 말씀을 시원하게 한번 해주십시오. 이거 민주당이 마르고 닳도록 써먹은 거예요. 제일 먼저 시작한 게 한 15년 전이고요. 울산 지역에서 제가 선거를 계속 나오니까 울산 지역 민주당 그 후보들이나 민주당 진영에서 15년 전부터 계속해서 지금 이 재탕, 3탕, 4탕이 아니라 10탕은 넘었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울고 먹던 거. 그러다가 또 뭐 도로 계획을 내가 뭐 바꿔가지고 뭐 어쨌다니 하면서 그것도 5년 전에 써먹었어요. 울산시장 선거 두 번째 제가 나왔을 때. 그때 난리 없어 치고 그래서 송철환 사람이 민주당 시장이 당선이 됐거든요. 당선되고 송철환 사람이 민주당 시장이 됐어요. 그런 다음에 자기가 도로 계획을 두 번을 조사를 했어요. 영역을 줘서 어떤 도로 계획을 세울지 좋을지. 그렇게 2019년과 2021년에 저도 전혀 몰랐습니다. 이번에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시장 그만두고 민주당 시장이 그 도로 계획 영역을 준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론 낸 것이 제 땅 밑으로 터널 뚫는 거로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과 우리 민주당 이중대점 돼버린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왜 당신 땅으로 도로를 만들었냐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 도로 계획을 그 민주당 송철호 씨가 울산시장 나올 때부터 계속해서 김기현이가 뭐 직권 남용했다 막 떠들었거든요. 선거 이슈를 써먹었어요. 기자회견도 하고 뭐 난리법석 쳤어요. 그리고 TV 토론할 때 그 얘기 떠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다음에 자기가 시장이 돼서 똑같은 길을 계획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도로의 계획이라는 것은 경제성, 어떻게 비용이 적게 될 것이냐. 그리고 공사의 난이도, 그 주민 민원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민원을 줄일 것이냐. 또 도로만 지나가면 되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마을이 있으면 마을의 편이 있으면 도모해야 되잖아요. 때로는 직선도 필요하지만 마을이 있으면 약간 돌아가서라도 마을의 편의를 도모해야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역을 주는 거거든요. 제가 들어보니까 뭐 10번 남짓 조사를 했대요. 여기를 할지 했는데 그렇게 다 검토한 다음에 민주당 시장이 지금 제 임야 쪽으로 도를 내는 것으로 결정해 놨대요. 그래서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그러면 민주당 시장이 김기현에 특혜 주려고 그런 도로 계획을 세웠단 말이냐라고 제가 질문했는데 아무도 제대로 답변을 하나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두 번째로 그 도로가 사람들은 도로를 낸다 하니까 길에 이렇게 평평한 길에다 길 내가지고 옆에 땅이 좋아지는 것처럼 이렇게 딱 착각을 해요. 근데 옆에 측면도 옆에서 측면들을 보면 어떻게 땅 밑으로 터널로 지나가요. 100% 이렇게 땅이 이렇게 있으면요. 산이 이렇게 있으면 산 밑으로 터널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터널이요. 깊이가 이번에 그 울산시장에 얼마 전에 기자회견인데 보니까 깊이가 40에서 50m 된대요. 땅 40에서 50m 밑으로 터널이 지나가요. 터널의 입구로 여기서 한 1km인가 뭐 몇백 미터 떨어져 있고 여기도 몇백 미터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제가 갖고 있는 산은 중간에 있는 건데 터널이 중간에 있는 건데 여기서 뚫어와가지고 이렇게 지나가 여기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땅 밑에 터널을 뚫으라고 로비하는 지주 봤냐. 저도 이게 얘기 듣고 이제 저기도 봤고요. 평면도 뭐 측면도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도 묻고 주변에 부동산 잘 아는 분들한테 이게 사실 상식인데 혹시나 싶어서 물어봤어요. 밑에 터널이 지나가면 땅값이 올라가느냐. 그러니까 왜 터널이랑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진동 있고 이래서 그때부터는 위에 집이나 이런 거는 못 짓고 뭐 과수원이나 이런 걸 할 수 있어도 집이나 이런 거 못 짓기 때문에 이 땅은
떨어지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어도 터널은 그 무슨 그런 상업적인 가치가 올라가냐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무슨 역사가 생겨서 뭐 와갖고 이게 아니라 밑으로 터널 지나가면 그게 값이 왜 오르겠냐. 너가 이제 개발 이제 정보를 줬다. 내가 니한테 개발 정보를 주는데 여기 터널 지나간다고. 그 위에 땅 살래? 이러면 누가 사냐는 거예요. 그게 1,800배 걸렸대, 1,800배가. 그래서 제가 예전에 방송하다가 이제 누가 이제 또 물어보길래 제가 이제 제 얘기를 하면서 터널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 질문한 사람한테 질문한 사람 막 이제 대표님을 막 이제 막 그거 뭐 의혹이 있지 않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자 보자. 그러면 김기현 의원한테 연락해서 그 지금 막 이 일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김기현 의원한테 연락해서 1,000배를 주고 사라. 아니, 제가 1,800배를 하기에 95% 깎아준다 그랬어요. 5%만 내고 가져가시라.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우리 그 시청자들 중에서 1,800배 올랐다고 하니까 그 가격 기준 해가지고 95% 깎아드리겠습니다. 5%만 내고 가져가세요. 네. 지금 당장 내일이라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나 이거 정말. 아니, 100배를 주고 사도 그 가격에 100배 주고 사라 그러면 100배 주고 사고 그러면 당장 사서 바로 18배를 받고 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사면 완전히 힘들어요. 누구나 사라. 내가 책임지고 이 거래 내가 중간에 가가지고 내가 성사시킬 테니까 누구든지 얘기하면 100배 주고 사라고. 당신 가서 100배 주고 살래요? 이랬더니 아무도 그 가격에 산다는 얘기는 안 하죠. 아, 그러면서 나보고 특혜 받았다고 해명하라는 나 이게 참 기가 막히잖아요. 네. 아니, 터널이 땅 밑으로 터널 지나가라고 아니 그럼 음마아파트 단지에 터널 지나가다가 난리잖아요. 아니, 그분들 터널 지나가면 환영해야 되는데 왜 반대를 하고 그러세요? 1,800배 오를 건데. 나 이거 정말 참 살다 별다 버렸나, 이거 정말 참. 그러나 거기 상수원 보호구역 해가지고 네. 공장 입지도 안 돼요. 건축 얘기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아니, 건축도 안 되는 땅, 거기다가 바로 옆에 그 식수 댐이 있거든요. 그대로 지금 물이 흘러 들어가요. 그 땅에 또 어떤 후보는 우리 전당대회에 난 후보는 자기가 그 땅을 SPC 세워가지고 산 다음에 거기다 건물 짓겠다 그런 게, 아니, 그 땅은 건물 허가 안 나는데요. 그랬더니 그것도 모르고 그냥 제멋대로 떠들어요. 그 땅이 허가 안 나는 지역인지도 모르고 무작정 올라타가지고 그냥 벽보 씌우기만 할 생각을 갖고 그 땅이 건축허가 날 수가 없죠. 아니, 상수원 보호지역에 들어가 있는 땅인데 이게 나 기가 막혀서. 본인이 자기가 가봤다고 막 주장하는 후보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에이, 가보고서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지. 저는 이 이미지로만 이렇게 받고, 보고, 지적도를 보고 이랬는데도, 에이, 그건 말이 안 되지 싶은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의혹만 그냥 계속 던지면서 이러고 있는 거. 해명하라고. 해명은 이미 다 끝나 있는데. 그래도 해명하래요. 네. 그런데 가셨다는 분이 진짜 본인이 간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본인이 안 갔더만요. 자기 부인 가고, 자기 도와주는 사람이 지지자들이 가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면서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진짜 현장 가본 줄 알았어요. 현장에 답이 있지. 본인이 그걸 모르는 거죠. 현장에 답이 있다고 자기 가봤더니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한 게 아니고 자기 부인이 가셨고 자기 지지자 갔다 그러는데, 그러면서 하도 기가 막히니까 며칠 전에 울산시장이 공식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도면 다 갖다 놓고 이미 그 계획을 송철시장 시절에 세워진 계획 따라 도를 내는데, 민주당 시장 시절의 계획에 따라 도를 내는데 최종 설계 과정에서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어차피 김기현의 땅 밑으로는 100% 터널로 지나갑니다. 40, 50m 밑으로 내려갑니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럼 울산시장이 거짓말한 것이냐 물었어요. 하도 기가 막힌 엉뚱한 소리 하시기에. 그래도 답변을 안 하더라고요. 그럼 울산시장이 지금 거짓말했다는 게, 도로 계획을 최종 세우는 사람이 울산시장인데 그 현역 울산시장이 땅 밑으로 터널을 100% 지나간다 그러는데 자기는 그래도 그 말 못 믿겠다. 터널 아니다. 이러기니 나이가 자꾸 어떻게 이런 사람하고 얘기를 해요. 나 이거 정말 참. 세상에 살다 별일다 봐요. 나 정말. 하도 그러지 마시고 제발 좀 95% 할인일 때 사가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여기 사실 분 계세요? 네. 1800배에서 95% 할인하면 터널 지나가는 요지, 터널 요지, 터세권 땅 사실 분 계시면 연락 주세요. 기가 막혀서 연락 주세요. 사실 정상적인 사람들은 땅 모양만 봐도 이렇게 이거는 아니네. 내가 김기현이 아무리 싫어도 이건 아니네.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겠다. 역풍 불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적어도 이 주제 가지고는. 참 기가 막혀요.
자, 요번에 이제 아까도 이제 조금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토론회 가면은 이 다른 후보 3명한테 1대3으로 막 무리를 당했다.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 많아서 뭐 더 글로리 맞듯이 맞았다. 뭐 이런 이제 더 글로리 보셨습니까? 보지는 못했는데 그 대략 그 네. 소개한 거 아, 같고요. 네네네. 요즘 전당대회 때 바빠가지고 그죠. 왜냐하면 더 글로리 맞떴을 때 이미 이제 전당대회 랠리 시작해가지고 작년 12월 무렵인가 뭐. 네네네. 그렇죠. 아마 예. 얼마 저도 얼마 돼서 그렇죠. 그때 시즌 2 그래가지고. 나온다면서요. 그때. 네, 곧 아마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봤어요. 지난주인가 봤는데 하여튼 네, 더 글로리 송혜교 정말 네. 일 잘하는 거 봐요. 네, 뭐 송혜교 씨도 잘하고 그리고 여기 본인이 하는 이거랑 좀 맞아요. 그리고 송혜교 씨 연기가 조금 이렇게 차갑고 좀 이렇게 딱딱하고 기계적이고 이런 연기를 좀 잘 하는 것 같은데 네. 본인이랑 딱 맞는 역할을 갖고 악역들도 역을 뭐 연기도 잘하고 여기 이제 맞는 배역들을 좀 써서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쨌든 이 사람 때리고 괴롭히는 역할은 엄청 잘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놨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제 송혜교 씨가 문동은 이 배역 이름이 문동은인데 맞아요. 네, 김기현 후보가 문동은 맞듯이 맞았다. 예, 뭐 문동은 맞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어쨌든 그래서 그 네거티브를 이렇게 당한 특히 전당대회에서 거기에 대한 소감이 좀 어떠신지 그리고 끝나고 나면 당대표가 되신다면 지금 뭐 어쨌든 여론으로는 제일 높게 계속 이제 안정적으로 높게 나오고 계셨어요. 오차범위 이상으로. 그 내용이 이제 당원 투표에 반영이 된다면 당대표가 되실 텐데 그러면 이렇게 지금 갈라지고 좀 이렇게 흩어져 있는 당을 또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어쨌든 하나로 끌고 가야 되는 거죠. 너는 이제 나 내 편 아니었으니까 너는 꺼져. 뭐 이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으실 테고. 물론이요, 당연히.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당의 분열을 좀 극복하고 하나로 이렇게 모아서 좀 갈 수 있을까? 사실 이게 통합이라고 하는 게 말이 좋지 굉장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 통합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내려놔야 됩니다. 자기 자존심도 내려놓고 자기 이익도 내려놓고 그런 걸 자기 권한도 내려놓고 그래 해야 통합이 되는 것이지 내 거 손대지 마. 그 대신 상대방들은 당신 굴복해라고 하면 통합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지금 당을 통합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수당이잖아요. 뭐 어떻든 우리가 소수당입니다. 여당이라도 소수당인 것이고 그렇게 하려면 앞으로 1년 동안의 랠리 1년 동안 어떻게 민주당하고 사이에서 우리가 랠리를 벌이냐에 따라서 내년 총선의 결과가 달라질 것이란 말이죠. 그 랠리 과정에서 우리 내부에 분란이 생기는 것은 치명적이다. 그러니까 뭐 의견이 다르기도 하고 막 내부에서 서로 뭐 총질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쪼개지면 안 된다.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좀 참고 뭐 자존심 상하더라도 뭐 고개 숙이고 가려고 하는데 그게 뭐 이번 뭐 3명이 합세해가지고 막 그냥 집단 린치를 막 계속해야 되니까 이 참기 어려운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레벨업이 한참 됐어. 그러다가 그래도 참아야지 그러고 마지막까지 왔습니다만은 지금 이 시점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명예를 많이 손상당했습니다. 참을 수 없는 모욕까지 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어떤 개인적 입장보다는 우리 당과 국민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뭐냐 그런 공적인 책무에 대한 것을 먼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당내에 더 이상 분열이 안 생기도록 하는 내가 나의 뭐 욕심도 나의 지위도 나의 권한도 나의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한 목소리가 될 수 있도록 한 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더 이상 삐죽삐죽 나가는 걸 좀 없애기만 하면 민주당은 내부에 지금 이게 원심력이 많이 작동되고 있거든요. 내부에서부터 갈라지기 시작하는 그런 원심력이 작동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구심력을 거꾸로 잘 발휘하면 소수당이지만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 이제 말씀하시는 거 이제 공격을 당하면서 거기에 대처하시는 거를 보면서 느낀 건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김기현 후보의 좀 이렇게 편이고 좀 이렇게 쏠려 있는 것 같으면 좀 걸러 들으세요. 저는 뭐라고 느꼈냐면 이제 후보들이 각자 다 소문이나 약점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걸 뭐 서로 다 알아요, 사실은. 다 알고 그건 뭐 어떤 무슨 숨겨져 있던 비밀 알고 보니까 뭐 사람을 죽였다 이런 얘기는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일은 없고요. 그러면 이제 다 아는데도 이제 캠프에서
김기현 캠프에서는 전혀 그런 얘기 없이 본인에 대한 해명과 여기에만 주력을 하고 너도 무슨 범죄 저질렀고 너도 무슨 루머 있고 너 누구 옛날에 뭐 누구랑 뭐 무슨 소문 있었고 이런 식의 얘기 그거 해명 안 됐고 이런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다음 단계를 생각하고 있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고 그렇게 받아들였었거든요. 참 고민스러워요. 뭐 공천 관련해서 그 얘기 뭐 오갔다는 게 뭐 팩트인지 아닌지 여부를 떠나서 맘만 먹으면 그런 보도가 있던데 사실이냐 이렇게 막 따지고 들을 수 있잖아요. 네, 심지어 저도 소문은 저도 들었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우리가 그렇게 할 일은 아니다. 팩트 확인도 안 되는 걸 무작정 아니면 말고 싫어 내줄 수는 없지 않냐 생각하는데 어떻든 하니까 뭐 그게 1등 후보가 겪어야 될 숙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표가 된다는 것은 그런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포용력. 그래서 제가 연대 포용 탕평 그럽니다만 그 포용력을 가져야 대표의 리더십이 생긴다는 마음 가지고서 어쨌든 하나로 원팀으로 만들어 나가려고요. 그렇게 하려면 중요한 것이 뭐냐. 이게 지지율이 확실히 나와야 됩니다. 뭐 아슬아슬하게 턱걸이 하듯이 만약에 대표가 되면 당의 리더십을 세워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확고한 리더십을 세워주시면 그걸 바탕으로 다 안고 껴안아갈 수 있고 그러면 다른 분들도 반발하기 어려워지니까 우리가 원팀으로 가는데 큰 도움이 되는데 아슬아슬하면 그러면 좋다 또 한 판 더 해보자 이렇게 그런 동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하고 오늘 사이 지금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투표 안 하신 분들은 오늘 5시까지니까 투표 꼭 해주시면 좋겠고요. 안 되는 분들은 내일 모레 ARS 전화를 받으셔서 꼭 투표해 주시면 좋겠는데 김기현을 확실하게 찍어주셔서 1차에서 지지율이 높게 당선이 되면 그런 당은 훨씬 더 이 원심력이 작동이 안 되고 구심력이 더 크게 작동될 거다. 그러면 하나로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차 지금 투표에서 50%가 넘는 사람이 안 나오면 이제 결선 투표 1위, 2위가 결선 투표를 하게 되는 거죠. 예. 참고하셔서 각자 여러분 올바른 투표를 다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통합 이제 분열과 통합을 극복하는 걸 제외하고 그건 이제 당연히 해야 될 과제라고 한다면 당 대표가 되셨다 그러면 뭐를 이제 가장 시급하게 좀 하거나 뭘 시급하게 좀 풀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좀 그림을 그리고 계신지요? 뭐니 그래도 저는 그 민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늘 농담삼아 뭐니도 뭐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말씀하시거든요. 그건 사실은 우리가 아주 상투적으로 쓰는 말이긴 하지만 인류 역사상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머니였습니다. 이 돈 그러니까 그렇죠. 민생이었습니다. 좀 좋은 말로 표현하면 민생이죠. 문재인 정권이 5년 만에 붕괴된 것도 자기들이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국회도 뭐 180석, 사법부, 뭐 검찰, 경찰, 뭐 세무서 모든 방송 장악 안 한 것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시민단체도 다 자기들이 장악했고요. 지방정부도 다 장악했고요. 유일하게 장악 못한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그런데 우파 시민단체들이 그나마 거기에서 숨통을 트면서 정권을 교체했는데 그 숨통의 통로는 뭐냐면 민생이었습니다. 못 먹고 살겠다. 왜 나라가 이 모양이냐. 그게 뭐냐. 부동산. 좀 집값이 해결이 안 되고 전월세가 하늘 높은 줄 올라가죠. 거기다가 세금 폭탄. 일자리가 사라져 버렸어요. 청년들에게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도대체 내가 먹고 살기 어렵다. 내가 일자리가 없으면 못 먹고 살겠다. 라는 것이 폭발해서 저는 정권을 교체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민생입니다. 특히 소수당이면서 법을 제대로 통과시킬 수가 있습니까?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서 법인세를 낮출 수가 있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민주당이 무작정 부자 감세라고 맞고요. 규제 개혁하자 그러면 그거 환경 파괴라고 다 가로막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만들어야죠. 그거 왜 못 만듭니까? 아니, 저기, 스위스 제가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융프랑 거기 철길이 산을 둘둘 가봐서 올라간다면서요. 그렇죠. 또 케이블카가 전 세계 관광객들 다 몰리잖아요. 네. 아니, 환경 파괴하면서 왜 그런 일을 하도록 그러면 국민들이 허용해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놓는 거 가지고 지금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러고 앉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만들어야죠. 그 환경 파괴라고 못한대. 세상에 무슨. 그럼 환경 파괴 같으면 집도 지으면 안 되고 도로도 내면 안 되죠.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놔두는 게 친환경적이고 친자연적이고 뭔가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럼 옷을 입고 다녀요. 사람이라는 게 어차피 지구상에 살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제 윈윈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외국에서도 이제 보호해야 되는 어떤 종이 있다. 그러면 차라리 그걸 관광상품으로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와서 멀리서 이게 건드리지 않는 곳에서 지켜보시오. 고래든 사자든 보고, 그러면서 돈을 내고 가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거 가지고 울타리 더 세우고 레인저도 더 뽑아서 밀렵도 막고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설악산도 마찬가지로 관광상품이 생기고 그걸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와서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또 관광상품이 생기는 거니까 본인들도 즐겁고 이런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무작정 못하게 다 가로막는단 말이에요. 그 법을 고쳐야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민생 문제를 해결되면서도 거꾸로 민주당은 민생 문제 해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가로막혀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민생을 해결에 한 치열한 투쟁을 해야 된다. 우리의 싸움의 전장은 내부가 아니고요. 민주당과 우리나라의 그 발전을 가로막는 그 세력들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전장입니다. 거기에서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 세금을 낮추고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만들고 주택값을 하향 안정화시키고 전월세 문제를 해결해드리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요. 당대표가 되면 무조건 그거부터 시작합니다. 그게 안 되면 우리가 아무런 수를 써도 백약이 무효입니다. 그렇죠. 저는 그래서 첫 번째부터 이제는 민생이다라고 시작할 겁니다. 네. 그냥 민생이라고 얘기하시기는 이제 편해요. 사실, 아, 민생이다. 그리고 끝내면 좋은데, 제가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더 물었을 거예요. 근데 알아서 항상 이렇게 알아서 말씀을 해주시고, 저는 구체적인 얘기 없이 뜬구름 잡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근데 제가 김기현 의원님한테 한 가지 좋아하는 건, 이제 뜬구름 잡는 그 민생,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 아, 말이야 쉽지. 그럼 그 뭘 할 거냐고에 대한 그림이 늘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금부터 낮추고, 법인세도 낮추고요. 예. 국민들이 과도한 재산세 부담은 낮추고요. 세금 걷어가지고 세금 일자리 만들려고 하는 그 못된 사고방식을 뜯어고쳐야 돼요. 정말 망국병인데, 예. 그걸 한 나라들은 사실은 다 그리스, 뭐 베네수엘라 말할 것도 없고요. 전부 다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나락으로 가버렸거나 그러니까. 이런 식이라. 예. 뭐 마지막으로 뭐 한 말씀 해주시고 마칠까요? 아니면 뭐 다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으신 게 있으신지. 지식의 칼 보시는 분들이 대한민국 보수의 가장 사실은 기준 스탠다드다 그래 생각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중도 우파의 입장을 잘 견지하시는 분들이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유튜브가 때로는 뭐 이렇게 어떤 때는 너무 치우쳤다 이런 표현들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유튜브가 그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데 굉장히 큰 창구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런 면에서 보면 유튜버로 활동하시는 분들 앞으로 더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기대도 합니다. 이렇게 지금 한참 바쁘실 때인데도 이렇게 시간 내서 또 나와주신 거, 약속 지켜주시고 이러 주신 거 정말 이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당대표 되시더라도 가끔 종종 이렇게 시간 될 때 이렇게 출연해 주시면 저는 뭐 그리고 시청자분들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감사하시죠. 여러분 오늘 어떠셔? 재밌게 보셨어요? 이렇게 질문하고 바로 답을 봐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아주 깝깝해요. 근데 뭐 반응 보면 재미있게 보신 것 같고요. 그리고 반응도 좋고요. 다들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오늘 좋습니다. 분위기도 좋고요. 다음에 뵐 때는 당대표 김기현 당대표로서 인터뷰 라이브 방송을 하든 인터뷰를 하든 그렇게 한번 뵐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칠까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